2024년 5월 12일 한국인 여행자 한 명이 캄보디아의 어느 숲속에서 백골로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석 달 전 혼자 여행을 떠났던 32살 박민수 씨였습니다. 그의 SNS에는 행복한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고 마지막 게시물은 오늘 정말 특별한 곳을 발견했어요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올라온 셀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배경에는 식별 불가능한 희미한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호텔 CCTV에는 그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손님은 태운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꼭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민수 씨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박민수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휴가 계획을 알립니다. 이번엔 진짜 혼자 다녀올 거야. 아무 연락도 안 받고 완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는 평소 워커홀릭으로 유명했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응원했지만 몇몇은 혼자 가는 거 위험하지 않아 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생각보다 강해. 걱정 마. 2월 10일 오전 9시 박민수 씨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출국장을 통과하기 직전 그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고 어머니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많이 들떠 보였어요. 근데 뭔가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박민수 씨는 곧 웃으며 엄마 걱정 마. 나 잘 다녀올게라고 말했고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민수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은 나중에 그분이 여행 일정표 같은 걸 꼼꼼하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근데 중간중간 펜을 멈추고 한숨을 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메모장은 나중에 그의 호텔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이틀치 일정이 통째로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박민수 씨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그는 공항 로비에서 미리 예약해둔 호텔 픽업 서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할 수 없이 공항 택시를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공항 CCTV에는 그가 노란색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택시 번호판은 각도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박민수 씨는 체크인을 마치고 곧바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손님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근처 맛집을 추천해드렸는데 고맙다고만 하시고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경 박민수 씨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와 과자 몇 개를 샀고 편의점 주인은 그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녁 7시 박민수 씨는 SNS에 첫 게시물을 올립니다. 드디어 도착. 너무 설레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다녀야지. 사진에는 호텔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프놈펜 시내 야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나중에 민수가 평소에는 셀카를 꼭 같이 올렸는데 그날은 풍경 사진만 올린 게 이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진이 찍힌 시간이 오후 6시 40분으로 그가 편의점을 나온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실제로 올린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게시물을 업로드한 걸까요? 밤 9시 호텔 복도 CCTV에 박민수 씨가 외출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같은 층에 투숙하던 한국인 여행객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를 건넸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밤 9시 20분 박민수 씨는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호텔 정문 CCTV에는 그가 택시기사와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입술을 읽어낸 전문가는 그가 시장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시간에 열리는 시장은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시장뿐이었고 그곳에서 박민수 씨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박민수 씨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습니다. 수신자는 한국에 있는 그의 친한 동생이었고 통화 시간은 단 17초였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형이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샤워 중이라 못 받았어요. 끊긴 후에 바로 다시 걸었는데 이미 꺼져 있었어요. 문자라도 남길 걸 그랬어요. 라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전화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월 13일 새벽 1시 호텔 로비 직원이 박민수 씨가 혼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손님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옷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시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들어올 때 메고 있던 가방이 나갈 때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는 검은색 크로스백이었지만 들어올 때는 갈색 숄더백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같은 층 투숙객이 폭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노크 소리가 아니라 뭔가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호텔 직원이 확인하러 갔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박민수 씨의 방에서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손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호텔 복도 CCTV에 박민수 씨가 다시 외출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민수 씨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찍힌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선 그는 정문이 아닌 비상구 쪽으로 향했고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묘연해집니다. 아침 8시 호텔 청소 직원이 박민수 씨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침대는 잠을 잔 흔적이 전혀 없었고 욕실에는 젖은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거울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씨는 이미 물기가 말라 정확히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여권과 지갑, 그리고 여행 가이드북은 방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으로 실행된 앱은 지도 앱이었고 검색 기록에는 캄보디아 외딴 사원이라는 키워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 계속 뒤돌아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요. 2월 13일 오전 10시 박민수 씨가 투숙했던 호텔에서 그가 체크아웃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프런트 직원이 객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짐은 여전히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누군가 급하게 일어난 듯한 주름만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즉시 객실을 확인했고 박민수 씨의 캐리어가 열린 채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세면도구는 욕실 세면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외출한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 보였어요. 매니저의 증언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노트북이 침대 위에 열린 채로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는 어떤 지도가 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1시 호텔 근처 식당 주인이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어젯밤 11시쯤 한국 남자분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계속 창밖만 보더라고요. 식당 주인은 박민수 씨가 약 20분간 가게에 머물렀고 그 시간 동안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민수 씨가 들렀던 식당의 CCTV를 분석한 결과 그가 창밖을 응시하는 동안 가게 밖에서 한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가게를 나서자 그 남자도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약 10m 정도였습니다. 밤 11시 40분 호텔에서 3블록 떨어진 편의점 CCTV에 박민수 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생수 한 병과 에너지 드링크를 샀고 계산대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사원 가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곳은 잘 모른다고 했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편의점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고 그의 표정은 CCTV에도 선명하게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호텔 근처 골목길에서 한 택시 기사가 박민수 씨를 목격합니다. 손님이 급하게 손을 흔들어서 차를 세웠어요. 근데 차에 타시더니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리셨어요. 택시 기사는 박민수 씨가 골목 안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뭔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빠르게 걸어가셨어요. 새벽 1시 10분, 박민수 씨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통과하지 않고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비상계단 CCTV에는 그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중간중간 멈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1시 20분, 같은 층에 묵던 외국인 관광객이 폭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폭도에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자기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열쇠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관광객이 괜찮냐고 영어로 물었지만 박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으로 들어간 박민수 씨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고 약 30분간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나중에 복구된 인터넷 기록에는 캄보디아 실종 사건, 프놈펜 위험 지역, 한국인 피해 사례라는 검색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검색어는 경찰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박민수 씨는 SNS에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에는 호텔 방 창문 밖 야경이 담겨 있었고 짧은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밤 산책 재미있네요. 내일은 더 먼 곳을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이 게시물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민수는 평소에 그런 애매한 글을 안 써요. 항상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고 뭘 했는지 자세히 적었거든요. 더 기묘한 것은 사진 속 야경에 반사된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박민수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그의 뒤편, 방 안 어딘가에 또 다른 그림자가 비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실내 조명의 반사인지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복도 CCTV에 박민수 씨의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문이 약 10cm 정도 열렸다가 다시 닫히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객실에서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박민수 씨의 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에 묵던 관광객이 얇은 벽을 통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 다음엔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관광객은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 박민수 씨는 다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폭도로 들리는 소리로 추정했을 때 그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옷을 뒤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10분, 그는 큰 배낭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CCTV에 찍힌 그의 마지막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배낭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고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복도 끝을 쳐다봤고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안을 한번 확인한 후에야 탑승했습니다. 새벽 4시 15분, 박민수 씨는 호텔 로비를 지나지 않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CCTV에는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도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민수 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밖거리의 CCTV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박민수 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의도적으로 CCTV를 피해 다닌 것처럼 모든 카메라의 사각지대로만 이동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이후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월 14일 오전 9시, 박민수 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연락을 주고받던 습관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연락이 닿지 않자 어머니는 박민수 씨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오후 3시, 박민수 씨의 대학 동기가 그의 SNS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새벽 2시에 올라온 마지막 게시물 이후로 아무런 활동이 없었고 평소 그가 자주 사용하던 메신저에도 로그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행 중에도 틈틈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오후 5시, 친구들은 박민수 씨가 묵고 있던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텔 측은 그가 체크아웃하지 않았고 방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구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호텔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을 확인한 대사관 직원은 즉시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방 안에는 박민수 씨의 여권, 지갑, 신용카드가 모두 남겨져 있었고 이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멀리 떠난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호텔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 박민수 씨가 새벽에 들렀던 편의점 주인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어젯밤에 제 가게에서 지도 하나를 샀어요. 영어로 된 관광 지도였는데 특정 지역에 동그라미를 치고 가셨어요. 경찰이 그 지역을 확인한 결과 푸놈펜 외곽의 외진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 11시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푸놈펜 외곽으로 가는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였습니다. 한국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도로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세우려는 순간 그분이 갑자기 숲 쪽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 택시 기사가 목격한 위치는 편의점 주인이 말한 지도에 동그라미 친 지역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지역에 수색대를 파견했지만 밤이 깊어 가시성이 떨어져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날 아침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박민수 씨가 사라진 지 20시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2월 15일 오전 6시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박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울창한 숲 지역이었고 이른 아침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수색대장은 이 지역은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오래된 사원 유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8시 수색대는 도로변에서 약 200m 떨어진 숲속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합니다. 박민수 씨가 메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검은색 배낭이 나무 아래 버려져 있었습니다. 배낭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캄보디아 지폐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위치가 이상했어요. 마치 급하게 내려놓은 것처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거든요. 배낭을 발견한 지점에서 약 50m 더 들어간 곳에서 박민수 씨의 휴대폰 충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나무 기둥에는 천조각이 걸려 있었는데 박민수 씨가 입고 있던 셔츠와 동일한 재질이었습니다. 수색대원은 옷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거나 급하게 숲을 헤치고 지나간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에서 박민수 씨의 가족들이 긴급히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어머니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민수가 왜 그런 곳에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 조심성 많은 아이였는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박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호텔 프런트 직원이 추가 증언을 합니다. 체크인 하실 때 손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근처에 오래된 사원이 있냐고요. 제가 유명한 관광 사원들을 알려드렸는데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관광객들이 안 가는 곳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직원은 박민수 씨가 특정한 사원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3시 캄보디아 현지 가이드 한 명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2월 12일 저녁 한국 남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외진 사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가이드는 박민수 씨가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혼자 그곳에 가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현지인도 길을 잃기 쉬운 곳인데. 오후 5시 수색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희미한 오솔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박민수 씨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발은 진흙투성이었고 끈이 풀린 채로 덤불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왔다는 건 뭔가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저녁 6시 박민수 씨의 대학 동기가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수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뭔가 특별한 걸 발견했다고 캄보디아에 가면 확인해 볼 거라고 했어요. 그 동기는 박민수 씨가 인터넷에서 어떤 오래된 문서를 찾았고 그것이 캄보디아에 잊혀진 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냥 재미있을 거라고만 했죠. 저녁 7시 박민수 씨의 노트북이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가 출국 전 방문했던 웹사이트들이 복구되었습니다. 앙코르와트 관련 역사 문서,
푸놈펜 주변 미확인 유적지, 일제시대 한국인 캄보디아 이주 등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블로그 게시물을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게시물은 캄보디아 숲속의 비밀 사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밤 9시 그 블로그 작성자가 뉴스를 보고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긴 분이 바로 그 실종자분인 것 같아요. 사원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셨는데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답했어요. 블로그 작성자는 그 사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강제 이주되어 세운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도시 전설이에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밤 11시 박민수 씨가 묵었던 호텔 청소 직원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손님 방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를 발견했어요. 버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 종이는 손으로 그린 지도였고 푸놈펜에서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의 끝에는 X 표시와 함께 2월 13일 새벽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6일 오전 7시 수색대는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마을 주민 몇 명이 안내를 자청했습니다. 이 근처에 정말로 오래된 사원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무너져서 위험하고 마을 사람들도 안 가요. 주민이 안내한 곳은 박민수 씨의 배낭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 수색대는 무너진 돌담과 이끼로 뒤덮인 석조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사원으로 보이는 유적이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박민수 씨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최근 누군가 앉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2개 있었어요. 근데 실종자는 비흡연자라고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사원 내부를 수색하던 중 벽면에 새겨진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1942년 3월 우리는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가 확인한 결과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남긴 흔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바로 이것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사원 뒤편 무너진 돌계단 아래에서 박민수 씨의 손목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시간은 새벽 5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줄이 끊어진 상태였고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부서진 것 같아요.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1시 사원 주변을 정밀 수색하던 중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신발 사이즈가 박민수 씨의 것보다 작았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이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이 사원에서 더 깊은 숲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오후 3시 수색대는 발자국을 따라 사원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박민수 씨의 가방에 달려있던 열쇠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열쇠고리는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최근 것입니다. 비가 온 흔적이 없는 걸 보니 며칠 안에 생긴 것 같아요. 오후 5시 박민수 씨의 회사 동료가 추가 증언을 합니다.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출국하기 사흘 전에 저한테만 말했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고 이번 여행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동료는 박민수 씨가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7시 현지 마을 주민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사흘 전 새벽 이상한 차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은 새벽에는 차가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차 한 대가 숲 쪽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주민은 차량의 종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엔진 소리가 꽤 컸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9시 박민수 씨가 새벽에 탔던 택시 기사가 뒤늦게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손님을 태운 적 없다고 부인했던 그 기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그날 새벽 손님을 숲 입구까지 태워드렸는데 손님이 내리고 나서 다른 차 한 대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겁이 났던 거예요. 택시 기사는 박민수 씨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님이 제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그냥 버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택시 기사에게 그 종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물었고 기사는 차 안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며칠 전에 비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밤 11시
택시 회사 차고지에서 그 택시를 수색한 결과 좌석 틈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이에는 박민수 씨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경찰은 즉시 호텔로 연락했고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박민수 씨의 방을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17일 새벽 1시 경찰과 대사관 직원들이 박민수 씨가 묵었던 호텔 방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자 얇은 비닐봉투에 담긴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노트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박민수 씨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단서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출국하기 한 달 전부터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사 앞에서, 집 근처에서 같은 사람을 계속 봤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자주 마주쳤다. 그는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키는 약 170cm, 검은색 모자를 항상 쓰고 있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트의 다음 페이지에는 박민수 씨가 찾아낸 역사적 사실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42년 일제는 한국인 약 300명을 캄보디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생존자 후손의 증언이 온라인에 남아있다. 그는 그 한국인들이 프놈펜 외곽 숲속에 사원을 지었고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무언가가 아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새벽 2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한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또 느꼈다. 누군가 나를 따라왔다. 한국에서부터 따라온 것 같다. 왜 나를 막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박민수 씨의 할아버지가 그 강제 이주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새벽 3시 박민수 씨의 어머니가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캄보디아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할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임종 전에 캄보디아 사원에 형님의 이름을 새겨두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전 6시 수색대는 다시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 씨가 찾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형, 즉 그의 큰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사원 벽면을 더욱 꼼꼼히 조사한 결과 희미하지만 여러 개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영수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박민수 씨의 집에서 가져온 가족 족보를 대조한 결과 박영수는 박민수 씨의 큰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1942년에 23살의 나이로 행방불명되었고 그 이후 소식이 끊겼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 큰할아버지가 캄보디아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 추정하고 그 흔적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전 11시 사원에서 더 깊은 곳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사원 뒤편 약 300m 지점,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따라가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공터 한가운데에는 무너진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표지석처럼 보였지만 글씨는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 40분 그 돌무더기 옆 땅을 파던 수색대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땅속 얕은 곳에서 녹슨 금속 상자가 나왔고 상자 안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분증,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한글로 쓰인 편지 몇 통이었습니다. 편지는 박영수가 동생, 즉 박민수 씨의 할아버지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나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이곳 생활은 너무 가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 이곳을 찾는다면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편지의 날짜는 1943년 9월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기 거의 2년 전이었습니다. 오후 1시 수색대는 돌무더기 주변을 더욱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공터에서 약 50m 떨어진 곳, 큰 나무 아래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의 뼈가 흙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골 상태였고 옷은 거의 썩어 없어졌지만 몇 개의 천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해 백골을 조사했습니다. 사망한 지 약 석 달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 상태를 고려하면 올해 2월 중순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의 위치와 상태로 보아 박민수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키와 체구도 일치했습니다. 오후 3시 백골 주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착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팔찌가 뼈 옆에 놓여 있었고 그의 신분증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백골은 박민수 씨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대사관 직원은 즉시 가족들에게 비보를 전했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오후 4시 법의학 전문가가 백골의 상태를 더욱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두개골에 타격 흔적이 있습니다. 후두부에 함몰된 부분이 보이는데 무거운 물체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오후 5시 백골 근처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담배 라이터였습니다. 라이터에는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경찰은 즉시 지문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라이터는 최근 것입니다. 녹슬지도 않았고 아직 작동도 해요. 오후 6시 현장을 정밀 수색하던 중 나무 뒤편에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신발보다 큰 사이즈였고 2명 이상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격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흙이 파인 자국이 여러 곳에 있어요. 수사관은 박민수 씨가 누군가와 싸우다가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저녁 7시 백골 근처 덤불 속에서 박민수 씨의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는 파손되어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 사진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 있다면 범인의 얼굴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9시 복구된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사원에 도착한 후 벽면의 이름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할아버지의 편지가 묻혀있던 자리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흔들린 채로 찍혀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희미하게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였고 박민수 씨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밤 10시 사진을 확대 분석한 결과 그 남자의 손에 무언가 긴 물체가 들려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끝부분이 두꺼운 것으로 보아 둔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시간은 2월 13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박민수 씨의 손목시계가 멈춘 시간과 거의 일치해요. 밤 11시 30분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의 지문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문은 캄보디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고 소유자는 프놈펜에 거주하는 38세의 현지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었고 최근 몇 년간은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용의자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가 2월 12일 밤부터 박민수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복구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통화는 2월 13일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호텔을 나서기 20분 전이었습니다. 용의자가 박민수 씨를 사원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6시 용의자의 지인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한국 사람한테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일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지인은 용의자가 평소 관광객들에게 가짜 유적지 투어를 팔아 돈을 벌었고 이번에도 박민수 씨에게 사원을 안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용의자의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결과 2월 12일에 박민수 씨가 $200를 송금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사원 안내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결국 그 가짜 가이드를 믿고 새벽에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캄보디아 전역에 용의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국경 지역 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틀 전에 태국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그와 비슷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오후 1시 박민수 씨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프놈펜 시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후두부 타격으로 즉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한 번의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아마 범인이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 같아요. 그의 몸에서는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방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용의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지역에서 실종된 외국인 관광객이 3명 더 있었고 모두 그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박민수 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쇄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2월 19일 오전 10시 캄보디아 경찰은 박민수 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곳에서 금품을 빼앗기려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왜 박민수 씨를 그토록 외진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 했다면 호텔 근처에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오후 2시 박민수 씨의 노트를 재분석하던 수사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찢겨진 부분 사이로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특수 조명으로 확인한 결과 그들은 내가 뭔가를 찾는 것을 막으려 한다. 사원에 무언가 더 있다라는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수 씨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흔적만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 수사팀은 다시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고학 전문가와 금속 탐지기를 동원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발견했던 금속 상자 외에 다른 것이 묻혀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원 내부를 꼼꼼히 탐색한 결과 벽면 한쪽에서 금속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 벽면의 돌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작은 틈새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고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최근 누군가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긁힌 자국은 며칠 전에 생긴 것 같아요. 박민수 씨가 이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금괴 5개와 보석 몇 개, 그리고 일본 엔화 지폐 다발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화폐였습니다. 고고학 전문가는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이 숨겨둔 재산으로 보입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모아둔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주머니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명단이었고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박영수, 즉 박민수 씨의 큰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재산을 모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들 중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밤 9시 수사관은 중요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용의자는 이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오래전부터 떠도는 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근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원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용의자는 박민수 씨가 그 보물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밤 11시 용의자의 과거 지인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그가 몇 년 전부터 사원의 보물에 집착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말했어요. 언젠가 그 보물을 찾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요. 근데 혼자서는 위치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박민수 씨가 노트북으로 사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것을 알고 용의자는 그를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2월 20일 오전 10시 태국 경찰이 국경 근처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해 태국으로 넘어가려다 적발되었고 소지품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즉시 신원 확인에 나섰고 지문 대조 결과 박민수 씨 사건의 용의자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2시 용의자가 캄보디아로 송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정적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사원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안내만 해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보물을 혼자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고 오후 4시 용의자의 진술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만나서 함께 사원에 갔어요. 그 남자가 벽 속에서 상자를 꺼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했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안내해준 건데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니까요. 용의자는 박민수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나뭇가지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진술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용의자는 처음부터 박민수 씨를 제거할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용의자의 휴대폰에서는 사건 하루 전에 외국인 처리 방법이라는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장에 가져간 나뭇가지는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 6시 용의자는 박민수 씨를 숲속에 묻은 후 그의 소지품들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방이랑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카메라에 내 사진이 찍혀 있어서 부숴버렸어요. 가방은 집에 숨겨뒀고요. 하지만 정작 금괴와 보석은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현장에 놓고 왔어요. 나중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못 갔어요. 저녁 7시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범행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는 자신이 박민수 씨의 시신을 어떻게 숨겼는지 시연했습니다. 여기 구덩이를 파고 묻었어요. 근데 얕게 묻어서 금방 발견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했고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9시 용의자의 휴대폰을 복구한 결과 그가 과거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도 연락했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종된 3명의 관광객 모두 용의자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범죄자입니다. 박민수 씨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닐 수 있어요. 밤 11시 경찰은 용의자가 안내했던 다른 장소들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실종자들의 유해가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색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고 여러 나라의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22일 오전 6시 박민수 씨의 시신이 한국으로 운구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야 이제 집에 와서 고생했어라며 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할아버지의 형을 찾으려다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전 10시 한국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한국에서 미행당했다는 노트의 기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집 근처와 회사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한 달 전부터 수상한 남성이 그를 따라다닌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박민수 씨의 동선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오후 1시 그 수상한 남성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이었고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박민수 씨를 미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박민수 씨가 뭘 찾으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 그를 따라다니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정작 의뢰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탐정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익명 계정이었지만 IP 추적 결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신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캄보디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가 무엇을 찾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5시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하여 이메일 계정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 그 계정은 용의자의 지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는 한국에 있는 협력자를 통해 박민수 씨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저녁 7시 용의자는 추가 조사에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남자가 곧 캄보디아로 온다고 그를 잘 이용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박민수 씨가 출국하기 전부터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접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9시 한국 경찰은 용의자의 한국 내 협력자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한 사람과 용의자에게 정보를 넘긴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단서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2월 23일 오전 10시 박민수 씨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뒤로는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의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너무 안타깝다. 좋은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되다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민수 씨의 친구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민수는 가족의 역사를 찾으려 했습니다. 잊혀진 분들의 흔적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 용기와 효심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관 속에는 박민수 씨가 찾아낸 큰할아버지의 편지 폭사본이 함께 넣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캄보디아에서 추가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용의자가 과거의 관광객들을 데려갔던 다른 장소들을 조사한 결과 두 곳에서 추가로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외국인 여행자들이었고 사망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여러 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오후 4시 국제경찰기구에서도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의자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실종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검토되었습니다. 오후 6시 박민수 씨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나쁜 일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의 역사를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부디 다른 여행자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해외여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고 혼자 외진 곳을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녁 8시 캄보디아 정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고 박민수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용의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한국 내 협력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없는지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몇몇 단서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왜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사원을 찾아갔을까요? 단순히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보물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호텔을 나서기 전 동생에게 걸었던 그 짧은 전화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한국에서부터 미행했던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용의자는 과연 모든 진실을 말한 걸까요? 정말로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박민수 씨를 제거할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사원에 숨겨진 보물은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혹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박민수 씨의 노트에 적힌 그들은 내가 뭔가를 찾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박민수 씨가 정말로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진실은 캄보디아 숲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